지금의 자유를 얻기 위해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재자, 엄청난 비밀. 월요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만 해도 에디 데이비스는 곧 엄청난 모험이 시작되고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할 것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에디 데이비스는 배우였다. 그러나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다. 사실 그는 배우로서의 자질이 부족했다.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스페인어를 잘한다는 것 정도였다. 배우로서 그는 외모도 뛰어나지 않았다. 그는 작은 키에 피부가 까무잡잡했고 짙은 눈썹과 갈색 눈, 그리고 숱도 별로 없는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러나 에디는 착하고 정직했다. 그는 아내 메리와 뉴욕의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들 부부에게는 곧 첫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었다. 그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집세도 밀리고 동네 식품점에 외상까지 지고 있었다. 오후에는 시내에 나가서 존슨을 만나봐야겠어. 금방 다녀올게. 에디는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시내로 나갔다. 존슨은 에디의 매니저였다. 존슨은 인기 있는 유명 배우들을 관리하느라고 바빴다. 그래서 에디 데이비스 같은 무명 배우와는 대화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존슨은 비서가 에디 데이비스가 찾아왔다고 전하자 외출하고 없다고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에디는 꿈쩍도 하지 않고 비서에게 말했다. 존슨에게 말씀드려요. 나를 만나줄 때까지 여기 꼼짝 않고 있을 거라고요. 존슨은 오후 6시까지 에디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존슨은 그가 절대로 그냥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결국 비서에게 말했다. 좋아, 들어오라고 해. 에디 데이비스는 존슨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잘 있었나, 에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존슨은 방으로 들어서는 에디에게 물었다. 제게 일자리를 찾아주세요. 그게 매니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존슨은 앉은 채로 몸을 뒤로 젖히고 에디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좋아, 솔직하게 말하지. 에디, 자네는 잘 팔리는 배우가 아니야. 잘 팔린다는 것은 제작자와 감독들이 앞다투어 섭외하려고 하는 인기가 좋은 배우를 뜻했다. 하지만 에디는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존슨의 말을 듣고도 물러설 수 없었다. 그럼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겁니다. 게다가 매일 비톡초까지 받고 있어요. 에디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존슨은 에디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존슨은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이쪽도 일자리가 거의 없어. 에디, 나도 자네를 도와주고 싶지만. 그때 존슨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봐, 마이 페어 레이디를 공연하는 팀이 남미로 순회 공연을 떠나는데 단역 배우 하나를 아직도 못 구했어. 한 6주 정도는 공연을 계속할 거야. 어때? 그거라도 해보겠나? 에디는 머뭇거렸다. 남미라고요? 그래. 제일 먼저 아마도르라는 작은 나라에 갈 거야. 콜롬비아 바로 옆에 있다고 하더군. 자네는 스페인어 실력이 현지인 수준이자는가? 아마 자네가 도움이 될 걸세. 에디는 곧 아기를 낳을 메리의 곁을 떠나기는 싫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6주 동안 계속 일을 한다면 우선 급한 돈은 해결할 수 있었다. 해보죠. 뭐 그런데 급료는? 그럼 전화부터 해보지. 통화가 끝나자 존슨은 에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역을 자네에게 준다네. 돈은 주급 $500라는군. 에디는 머릿속으로 재빨리 계산해 보았다. 주당 $500씩 6주면 $3,000였다.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당장 갚아야 할 빚은 해결할 수 있는 액수였다. 에디는 하기로 결정했다.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는 지금 메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보다 돈이었다.
에디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제 에디는 집으로 돌아가 출산을 앞둔 아내에게 외국으로 공연을 떠난다고 알려야만 했다. 아마도르라고요? 남미에 간다는 말이에요? 당신, 내가 아기를 혼자 낳도록 내버려둘 거예요? 아니야, 여보. 에디는 메리를 달래느라고 애를 먹고 있었다. 아기 낳기 전에 돌아올게. 당신은 내가 그런 곳에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 다 당신을 위해서 또 우리 아기를 위해서 가는 거야. 그 돈이라면 한동안은 걱정 없을 거야. 내가 응석 부리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당신 없이는 너무 쓸쓸할 거예요. 나도 당신이 몹시 보고 싶을 거야. 한시도 당신 생각을 하지 않는 때가 없을 거라고. 언제 떠나요? 내일 아침. 그렇게 빨리요? 응. 내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 배역을 얻게 된 건 배우 한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났기 때문이야. 이제 내 운도 슬슬 바뀌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이었다. 에디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 단원들 모두가 공항에 모여 있었다. 에디는 다른 배우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아마도르는 처음 가봐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에디는 앞으로 자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마도르는 남미의 콜롬비아와 볼리비아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였다. 아마도르는 라몬 볼리바 대령이라는 무자비한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었다. 볼리바 대령은 키가 작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갈색 눈과 짙은 눈썹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르 국민들은 볼리바를 증오했지만 그에게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적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거나 아예 죽여버렸다. 그 때문에 아마도르에는 야당이 없었다. 볼리바는 국민들의 땅과 집을 빼앗았으며 부녀자들을 잡아갔다. 그리고 국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자신의 개인 계좌에는 돈이 점점 쌓여갔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볼리바는 권력을 휘두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아마도르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했다. 그러나 암살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였다. 아마도르에서 볼리바의 권력은 영원할 것 같아 보였다. 그런데 볼리바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에디를 포함한 마이페어 레이디의 공연팀이 아마도르로 출발하던 날, 아마도르의 독재자 라몬 볼리바는 주치의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확실합니다. 심장 동맥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 미쳤어? 내 심장은 보통 사람 것과는 달라. 훨씬 더 강하단 말이야. 그 강한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곧 수술받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수술은 위험한가? 아닙니다. 자주 하는 수술입니다.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리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짧게는 몇 주, 길면 2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다. 라몬 볼리바는 심장 수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그가 맥없이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불만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볼리바는 자신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몬 볼리바가 일어서면서 대답했다. 모르겠어. 볼리바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수술을 받게 되면 권력을 뺏길 수도 있다. 권력이 없는 인생은 그에게 무의미했다.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알겠네. 토레스 대위는 볼리바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이자 신복이었다. 볼리바는 토레스 대위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의심했다. 황소 같은 체구의 토레스 대위는 고문하는 것을 즐기는 인간이었다. 냉정해 보이는 갈색 눈엔 싸늘함이 감돌았고 입가엔 늘 잔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볼리바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토레스 대위를 불렀다. 두 사람은 구석진 방으로 들어갔다.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심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군. 그렇다면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지요. 볼리바는 고개를 저었다. 만일 내가 대통령 궁을 몇 주 동안이나 비운다면 어떻게 될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사람들은 의심을 할 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병으로 누워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말겠지. 그러면 모두들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파멸시켜버릴 거야. 토레스도 같은 생각이었다. 사람들이 이 독재자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어. 어쩌면 하나님이 도울지도 모르지요. 이 순간 볼리바의 고민을 풀어줄 해결책이 아마도르 공항에 도착하고 있었다. 극장 지배인은 극단을 마중하러 공항에 나왔다. 우리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마도르의 국민 모두를 대신해서 이렇게 먼 길을 오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에디 데이비스는 볼리바 거리, 볼리바 학교, 볼리바 빌딩 등을 볼 수 있었다. 거리의 곳곳엔 독재자의 초상화가 위압적으로 걸려 있었다. 저 사람 나와 무척 닮았는걸. 볼리바의 초상화를 보며 에디는 생각했다. 볼리바 호텔에 도착한 배우들은 각자 방을 배정받았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에디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 벨이 울리자마자 메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에디? 잘 도착하신 거죠? 물론이지. 비행기 여행은 괜찮았나요? 아주 편안했어. 다른 배우들도 많이 만났고. 모두 당신과 만나게 돼서 기뻤을 거예요. 물론이지. 이번 공연에서 맡은 역할은 어떤 거지요? 에디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작 대사 몇 마디뿐인 단역을 맡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아주 중요한 역이야. 에디는 거짓말을 했다.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음 공연은 어느 나라에서 하나요? 글쎄, 여기서 일주일 동안 공연하고 칠레로 갔다가 그 다음 콜롬비아랑 에콰도르. 내가 나중에 공연 일정을 보내줄게. 에디 데이비스는 자신이 다른 나라에 가보지 못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볼리바 극장에서 극단은 연습을 시작했다. 에디 데이비스를 제외한 다른 배우들은 이미 마이 페어 레이디를 공연한 적이 있었기에 별 어려움 없이 연습이 끝났다. 뮤지컬은 그 다음 날 개막되었다. 극장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 볼리바와는 달리 토레스는 새로 시작되는 공연이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연극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여배우들을 보기 위해서였다. 공연 중에 눈에 띄는 예쁜 배우가 있으면 점 찍어 두었다가 그들을 호텔로 불러내는 것을 즐겼다. 아무도 그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다. 토레스는 마이 페어 레이디를 그의 아내와 함께 보러 가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는 아내 대신에 여자친구를 데려갔다. 특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는 토레스는 그러나 맘 편히 뮤지컬을 감상할 수가 없었다. 볼리바의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만일 볼리바가 권력을 잃는다면 토레스 자신 또한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게 된다면 두 사람 모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춤과 음악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토레스는 조금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만 가지. 이제 겨우 1막이 끝났는걸요. 조금 더 있다가. 입 닥치고 일어나지 못해? 그는 혼자 일어서서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때 무대 쪽을 흘낏 쳐다보던 토레스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눈앞의 상황을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라몬 볼리바 대령이 콧수염을 붙이고 무대 위로 걸어 나온 것이다. 토레스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무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오, 하나님. 바로 저 배우야. 볼리바 대령과 똑같이 생겼잖아. 이제야 겨우 토레스의 머리가 재빨리 돌아가기 시작했다.
먼저 집으로 가. 난 할 일이 있어. 정말 기발한 방법이 떠올랐다. 볼리바의 고민을 해결하고 자신도 권력과 목숨을 함께 잃을 수 있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너무 대담한 방법이라 냉정한 토레스도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만약에 볼리바 대령이 심장 수술을 받는 동안 저 배우가 대령 행세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토레스는 점점 흥분이 됐다. 에디가 분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토레스 대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위는 앉아서 뚫어지게 에디를 쳐다보았다. 가까이에서 보니 이 배우는 대령과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토레스는 자기 앞에 지금 존경하는 볼리바 대령이 서 있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에디가 먼저 그에게 인사했다. 토레스는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다. 데이비스, 나는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에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정말이에요? 그럼요, 오늘 당신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당신의 훌륭한 연기에 감동을 받아 우리나라의 위대한 통치자이신 라몬 볼리바 대령님께 말씀드렸더니 대령님께서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에디는 지금 이 상황이 믿겨지지가 않았다. 드디어 나의 재능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야. 영광입니다. 극단이 모두 초대된 건가요? 아닙니다. 당신만 특별히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5분 뒤 두 사람은 대통령 궁으로 향했다. 토레스는 출발하기 전에 독재자에게 미리 전화를 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각하와 똑같이 생긴 배우가 있습니다. 토레스는 고조된 음성으로 말했다. 뭐라고? 나를 닮은 자는 있을 수 없어. 그건 내가 허락하지 않은 거야. 토레스는 재빨리 말을 바꿨다. 물론 각하만큼 잘생기거나 품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닮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제 생각에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일단 그 배우란 녀석을 한번 보자고. 에디는 커다란 검은색 리무진 뒷좌석에 토레스와 함께 앉았다. 운전사 옆에는 호위병이 기관총을 들고 앉아 있었다. 저 사람은 왜 기관총을 들고 있는 거죠? 가끔 언덕 위 숲속에서 맹수가 나오기도 한답니다. 아, 그래요. 볼리바 궁에 도착할 즈음 토레스는 운전사에게 후문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문 앞에는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러나 토레스의 리무진을 알아본 군인들은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궁의 엄청난 규모에 에디는 놀랐다. 궁전이 정말 크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볼리바 대령님은 아마도르 곳곳에 이런 저택을 갖고 계시지요. 리무진에서 내린 두 사람은 궁전 후문으로 걸어갔다. 안으로 들어서면서 토레스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이 배우를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아야 했다. 토레스의 안내로 에디는 볼리바 대령의 서재로 들어갔다. 볼리바는 초조한 듯 서성거리고 있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볼리바는 놀라서 에디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런 세상에 자네 말대로군. 이 친구 바로 나잖아. 우리가 좀 닮은 것 같죠? 좀 닮아? 자네의 그 코수염만 깎아버리면 아무도 우리를 구별하지 못할 거야. 볼리바는 더 가까이 다가서서 에디 데이비스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믿을 수가 없군. 잠깐 실례해도 되겠나? 물론이죠. 에디는 볼리바가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알 수 없었다. 볼리바는 토레스를 옆방으로 불렀다. 어떻습니까? 해볼만 해.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도 있다는 거야. 저자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를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 그건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 있겠습니다. 대령님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코수염을 깎아버리고 대령님의 말투와 습관을 가르친다면 누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는 나서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볼리바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래, 잘 될 수도 있겠어. 이제 저자와 의사타진을 해보세. 두 사람은 서재로 돌아왔다. 토레스 대위가 자네 칭찬을 많이 하더군. 예, 예전에는 꽤 괜찮은 평을 받은 적도 있죠. 언젠가는 롱아일랜드 주간지에서 저에 관해. 일 좀 해보겠나? 일이라뇨? 내 밑에서 말이야.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미 일이 있는걸요. 극단을 떠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일이 훨씬 더 흥미로울걸? 몇 주만 일하면 엄청난 보수도 받을 테고. 고맙지만 저는 극단을 떠날 수 없습니다. 10만 달러. 에디가 멍하니 볼리바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하셨죠? 10만 달러를 주겠네. 에디는 침을 삼켰다. 어떤 일인데요? 볼리바가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아주 간단해. 하는 일은 거의 없어. 그저 자네 코수염만 깎아버리면 돼. 단지 코수염을 깎는데 10만 달러를 주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나의 대역을 하는 거지. 이보게. 난 몇 주 동안 외국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국민들은 내가 안 보이면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지. 국민들은 나를 무척 의지하고 존경하거든. 그러니까 자네가 할 일은 내가 없는 동안 궁전에서 나처럼 행동하는 거야. 하지만 대령님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모를까요? 아마 모를 거야. 그 말은 맞는 말이었다. 그에게 친구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토레스 대위뿐이다. 볼리바의 아내나 여자친구들도 알지 못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볼리바 대령은 벽에 붙은 금고에서 현금 10만 달러를 꺼내 에디에게 건네주었다. 선금으로 주지. 어때? 해보겠나? 에디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 돈이면 아내 메리와 곧 태어날 아기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에디는 결심했다. 좋습니다. 해보지요. 볼리바는 에디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다. 좋아, 약속했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호텔로 돌아가서 짐도 챙기고. 그럴 필요 없네. 볼리바 대령이 에디의 말을 끊고 끼어들었다. 자네는 그냥 내 옷과 제복을 입으면 돼. 잘 맞을 걸세. 그렇지만 극단에다 그만두겠다는 말이라도 해야죠. 공연 도중에 그냥 사라질 수는.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대신 전하겠소. 토레스가 거짓말을 했다. 아, 그래 주시겠어요? 그럼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벌써 시작했잖아. 내가 보기에 자네가 이 일을 아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리바가 침실 문을 가리켰다. 저 아래 내 옷이 있네? 가서 입어보게.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에디가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쳐다보았다. 볼리바가 토레스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퇴원하거든. 돈을 도로 뺏고 저놈은 죽여버려. 독재자, 위험한 연극. 에디 데이비스는 그로서는 상상도 못한 10만 달러라는 거액을 손에 쥐었다. 게다가 배우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 하늘을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볼리바 대령이라고 믿게 할 작정이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에디는 자신이 있었다. 토레스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군복이 가득 차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어디 잘 맞는지 한번 입어보시오. 에디는 몇 가지 옷들을 입어보았는데 그 옷들이 마치 맞춘 것처럼 그에게 꼭 맞았다. 에디와 볼리바는 옷 치수까지 똑같았다. 완벽하군. 이제 코수염만 깎아버리면 되겠군. 토레스는 의자에 에디를 앉히고 면도칼로 그의 콧수염을 깎기 시작했다. 이 재밌는 연극이 끝나면 이자의 목을 칼로 그어버려? 아니면 그냥 쏘아 죽일까? 뭐 그런 거야. 나중에 결정해도 상관없겠지. 콧수염이 깎여 나가자 에디는 말 그대로 볼리바 대령이었다. 토레스는 그의 눈을 의심했다. 이럴 수가. 정말 신기한 일이야.
혹시 쌍둥이로 태어난 게 아니요? 그럴 리는 없을걸요? 어머니는 시카고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이제 대령님의 말투와 몸짓을 익혀야 합니다. 바로 그때 방으로 들어온 볼리바 대령은 에디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소리쳤다. 이건 바로 나잖아. 정말 기막히군. 어디 한번 저쪽으로 걸어가봐. 에디가 방을 가로질러 걸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볼리바가 행군하듯 성큼성큼 걷는 모습을 에디는 유심히 보았다. 이게 내 걸음걸이야.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겠나? 난 뭐든 똑같이 흉내낼 수 있어요. 배우지 않습니까? 볼리바와 토레스는 에디가 흉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 이제 좀 나아졌어. 하지만 더 연습을 해야겠어. 볼리바는 다시 한번 걸어보았다. 바로 이렇게 걸으란 말이야. 그러자 에디가 근사하게 흉내를 내었다. 이제 좀 그럴듯해졌군. 자, 이제 말하는 걸 연습해야겠어. 날 따라해봐.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테다.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테다. 그게 아니야. 꼭 계집의 목소리 같잖아.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정말 그놈을 죽여버릴 듯이 말해야 돼. 에디가 다시 한번 해보았다.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테다. 좀 나아졌군. 나는 곧 떠나야 해. 이제부터 토레스가 자네를 맡을 거야. 토레스가 내 숙소로 자네를 안내하고 돌봐줄 걸세.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자네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내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토레스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난 원래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머지않아 시체 역할을 할 배우지. 볼리바가 잔인한 미소를 띠며 혼자 중얼거렸다. 에디는 여러 개의 훈장과 금태 장식이 달린 멋진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마치 개선 장군 같았다. 에디는 군복에 어울리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이제 궁전 구경을 좀 해볼까? 에디는 두리번거리며 넓은 복도로 나섰다. 양쪽으로 방들이 계속되는 복도는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하인들은 부지런히 바닥을 청소하거나 전등을 닦고 있었다. 에디는 그들을 지나칠 때마다 잘 지냈나 하고 인사했다. 그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이제껏 볼리바 대령은 하인들에게 말을 건 적이 없었던 것이다. 왜들 저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는 거지? 짧은 제복을 입은 예쁜 하녀는 그가 다가오자 어젯밤엔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속삭이고는 부끄러운 듯 도망쳤다. 에디는 멈춰서서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한 노인이 식탁에 은식기를 펼쳐놓고 닦고 있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에디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노인은 에디를 올려다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하인 두 사람이 달려와서 노인을 부축해 어디론가 데려갔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다시 복도를 따라 걸었다. 짧은 제복을 입은 또 다른 예쁜 하녀가 나타났다. 어젯밤엔 기막히게 즐거웠어요? 라고 속삭이고는 달아나듯 사라졌다. 볼리바 대령은 하룻밤 동안 그렇게 바빴단 말인가? 도대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은 언제 처리하는 거지? 이제 돌아가서 토레스를 만나야겠다고 에디는 생각했다. 하지만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복도는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에디는 정면에 있는 닫힌 문을 열어보았다. 엄청나게 큰 주방이었다. 식당 직원 5~6명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방으로 들어서는 에디를 보고 혼비백산하여 일어섰다. 각하, 훔친 음식이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희가 직접 사온 음식입니다. 주방에서 훔친 게 아닙니다. 모두들 겁을 먹고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좀 진정해요, 진정해. 누가 음식을 훔쳤다고 했나? 하지만 각하께서 저희들이 은혜도 모르고 음식을 훔친다고 항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에디는 지금 들은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예, 각하. 제발 저희들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모두 한 목소리로 애원하고 있었다. 처벌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게.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해보게. 모두들 이 주방에서 일하면서 먹을 음식은 각자 가지고 온다는 말인가? 예, 각하. 그건 말도 안 되는군. 하지만 각하께서 직접 정하신 규칙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그 규칙을 바꿔야겠군. 궁전 안에는 충분한 음식이 있지. 그럼요, 각하. 식품 창고는 항상 가득 차 있지요. 하지만 그 음식은 모두 각하와 각하의 손님들만 드실 수 있습니다. 좋아. 지금부터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꺼내 먹게. 에디가 말하자 다들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이십니까, 각하? 물론이지. 내가 언제 자네들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 아닙니다, 각하. 에디의 본업은 어디까지나 배우였다. 그는 자신이 연출하고 연기하는 자비롭고 위대한 독재자의 역할을 즐기고 있었다. 그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꺼내서 먹게. 에디는 부엌을 나와 토레스 대위를 찾아 나섰다. 짧은 제복을 입은 세 번째 하녀가 나타나서 눈웃음치고는 재빨리 사라져버렸다. 서재에서 볼리바와 토레스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네에게 이번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모든 걸 믿고 맡기겠네?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자네와 나, 우리 둘 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대령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 국민들은 마구 덤벼들 거야. 조금의 틈도 주지 말고 눌러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각하. 내가 병원에 있는 기간은 길어야 2주일이야. 그동안만 배운 녀석이 사람들을 속이기만 하면 돼. 내가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담당 의사와 병원 관계자 몇 명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볼리바는 말했다.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 알겠습니다, 각하. 이제 병원으로 출발해야겠네. 아무도 모르게 후문으로 빠져나갈 거야. 그 멍청한 배우 녀석을 한시도 떼어놓으면 안 돼. 의심받을 만한 짓은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된다고. 걱정 마십시오, 각하. 제가 곁에 없을 때는 아무 짓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면 곧 돌아오겠지만 만약에 내가 수술 도중에 죽는다면 그 배우 놈을 없애고 자네는 해외로 가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에디 데이비스의 목숨은 수술 결과와는 상관없었다. 그는 어차피 죽어야 했다. 볼리바 대령은 뒷뜰을 통해 궁전 밖으로 빠져나가고 토레스는 에디 데이비스를 찾아갔다. 당신이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당신 본래의 신분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내 아내에게는 얘기해줘야죠. 안 돼.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토레스는 무서운 얼굴로 에디에게 다가섰다. 알아듣겠어?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에디는 긴장하여 침을 삼켰다. 알겠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죠. 토레스의 입가에 기분 나쁜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지, 그래야지. 자, 이제 잠 좀 잡시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 많소. 에디는 토레스가 방에서 나가는 것을 쳐다보았다. 그는 볼리바나 토레스를 이해할 수 없었다. 두 사람 다 아주 친절하다가도 어느 순간 섬뜩할 정도로 위협적으로 돌변했다. 둘 다 정상적인 인물이 아닌 것 같았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아마도르의 변두리에 있는 한 집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 남의 눈을 피해 어두워진 뒤에야 한자리에 모인 12명의 참석자들은 회의를 열었다. 볼리바 대령은 밤 10시 이후의 거리 통행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발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은 볼리바 대령을 증오하고 있었고 그를 제거하자는 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볼리바를 암살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볼리바는 항상 삼엄한 호위병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암살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죽기를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모임의 지도자는 후안이었다. 자, 회의를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독재자의 횡포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를 제거하고 국민들을 인간 이하로 전락시키는 정부를 몰아내야 합니다. 모두 후안의 말에 동의하며 웅성거렸다. 지난주에 군인들이 우리 남편을 끌고 갔어요. 어디로 데려간다는 말도 한마디 없이요. 지금 남편의 생사조차 알 수가 없어요. 내 동생은 먹을 게 충분하지 않다는 불평을 했다고 잡혀갔습니다. 이게 바로 볼리바의 횡포이다.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돼 가고 있어요. 국민들은 점점 더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볼리바만이 계속 부자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굶주리고 우리의 것을 착취한 그의 궁전엔 엄청난 보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두 옳은 말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가 그 자를 죽일 겁니까? 제비 뽑기를 해서 가장 짧은 갈대를 뽑은 사람이 암살을 하기로 합시다. 후안은 상자 속에서 갈대 한 움큼을 꺼냈다. 그리고 길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손에 쥐었다. 손 밖으로 보이는 갈대는 모두 길이가 똑같아 보였다. 누가 제일 먼저 뽑겠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갈대 하나를 뽑았다. 아주 긴 갈대였다. 이런, 내 손으로 그 자식을 죽이고 싶었는데. 한 여자가 나와서 갈대를 뽑았다. 역시 긴 것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갈대를 뽑았다. 마지막으로 단 하나가 남았고 그것은 자동적으로 후안의 몫이 되었다. 마지막 갈대가 제일 짧았다. 자네는 행운아야. 그 자를 죽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일을 맡게 돼서 기쁩니다. 나는 동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소. 그렇게 죽는 것은 나에게 영광과 보람입니다. 후안은 자신에게 가장 짧은 갈대가 돌아오도록 미리 조처를 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한 후안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다. 경비가 아주 삼엄할 텐데 어떻게 접근을 하죠? 볼리바는 매일 밤 침실 뒤편에 있는 정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정원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정도는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벌써 저격용 총도 마련해 두었지요. 담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볼리바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를 쏘아 죽일 거요. 언제 해치울 겁니까? 오늘, 바로 오늘 밤에 할 생각입니다. 모두 후안에게 악수를 하며 격려했다.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조심하세요. 그를 해치우고 나서 가능한 한 탈출하시오. 하지만 후안은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볼리바의 부하들은 모두 무자비했고 독재자를 해치려는 자는 모조리 죽여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자신들은 안전하지만 볼리바를 암살하고 비참하게 죽을 후안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후안이 마지막으로 회의장을 떠났다. 순찰대와 마주치지 않도록 잘 살피며 길을 걸었다. 그는 계속 캄캄한 쪽을 골라 움직였다.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볼리바 대령은 항상 자정에 정원을 산책했다. 1시간 뒤면 볼리바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볼리바 대령의 궁은 에디가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대여섯 개의 방이 계속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방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골동품이 가득했고 벽에는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메리가 이 방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에디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메리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했다. 에디가 전화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토레스가 들어왔다. 그는 다시 한번 저 멍청한 배우와 위대한 볼리바 대령이 너무나 빼 닮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안녕하시오. 안녕하세요. 별일 없어? 좀 긴장되는군요. 긴장할 것 없어. 내가 항상 옆에 있을 테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요. 단지 말만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면 말이오. 하지만 대령님과 가까운 친구들은 알아채지 않을까요? 토레스는 볼리바 대령에게 친구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다. 나를 믿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에디가 벽에 걸려있는 그림 한 점을 보며 물었다. 저건 진짜 렘브란트의 작품인가요? 물론이요. 이 궁전 안엔 렘브란트의 작품이 10점도 넘게 있어. 에디는 크게 놀라며 대위에게 물었다. 아마도르는 아주 부유한 나라의 모양이군요. 아, 물론이지요. 아마도르 국민들은 모두가 풍족한 생활을 하고 행복해하고 있어. 토레스가 장담했다. 아마도르에 돈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이 볼리바 대령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문제였다. 볼리바 대령은 국고를 자신을 위해 써버렸고 국민의 사유재산도 강탈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집을 빼앗겨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다. 이제 가보겠어. 내일 아침에 뵙지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볼리바 대령님. 토레스가 떠났다. 볼리바 대령님이라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야. 에디는 번쩍거리는 군복을 입고 잘 치장된 화려한 방에 서 있으니 마치 자신이 진짜 볼리바 대령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메리에게 전화해야지. 에디는 뉴욕 전화번호를 돌렸다. 당신이에요? 메리는 에디의 목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했다. 공연은 잘 되고 있죠? 에디는 공연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공연? 그럼 잘 되고 있지. 갑자기 에디도 자기 때문에 공연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졌다. 당신 연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주 열광적이야. 정말 잘 됐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배우니까 어디서나 환영받을 거예요. 메리는 실제로 에디가 얼마나 뛰어난 연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멋있는 군복을 입고 아마도르의 통치자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에디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에디는 통화 중에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곁눈질하고 있었다. 화려한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은 자신이 봐도 멋져 보였다. 대령의 친구들이 감쪽같이 넘어가는 걸 보면 보통의 연기 실력은 아니잖아. 여보, 이런 얘기해서 당신에게 부담 주고 싶진 않은데 오늘 집주인이 또 찾아왔어요. 밀린 세를 내지 않으면 당장 집을 비우래요. 가게 주인도 매일 전화로 외상값을 갚으라고 상화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먼저 돈을 조금 보내줄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당신에게 줄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모두 나한테 맡기고 마음 편하게 있어. 알았지? 아내에게 자신이 맡은 역할과 10만 달러,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떤 집과 차를 살 것인지 지금 당장 말해주고 싶었지만 비밀을 지키기로 한 약속을 생각하며 꾹 참았다. 집에 돌아가면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언제쯤 돌아오나요? 모르겠어. 공연의 인기가 워낙 폭발적이라 아마도르에서 연장 공연에 들어갈 것 같아. 여보, 정말 잘 됐군요. 에디는 실제로 일이 얼마나 더 잘 풀리고 있는지 메리는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고 싶어. 저도 보고 싶어요. 내일 밤 다시 전화할게. 그래요. 잘 자요, 여보. 잘 자. 에디는 몹시 흐뭇해하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앞으로 그들은 멋지게 살 것이다. 이는 단순히 10만 달러라는 큰 돈이 생겼기 때문만은 아니다.
에디는 뉴욕으로 돌아가면 매니저인 존슨을 찾아갈 것이다. 그에게 아마도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얘기할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볼리바 역을 잘 해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작정이었다. 에디는 존슨과 대화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자네가 정말 아마도르의 독재자 볼리바 대령의 대열을 해냈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단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똑같이 연기했으면 주변 사람들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을까. 이제 보니 자네는 대단한 배우로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배우는 원래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뉴욕타임즈에 전화 좀 해야겠어. 존슨은 들떠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피플지에도 연락해야지. 이건 특종감이라고. 분명히 자네는 유명해질 거야. 두고 보라고. 그래,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에디는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난 유명해질 거야. 어쩌면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자고 제의를 할지도 모르지.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주연은 내가 맡겠지. 시계는 벌써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말 바쁘고도 힘든 하루였다. 에디는 피곤했지만 그냥 잠들기에는 너무 흥분되어 있었다. 하루 사이에 너무도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밖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이나 쐬고 오자. 침실 유리창 밖으로 정원이 보였다. 에디는 프랑스식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프랑스식 창문은 창틀이 바닥에 있어서 출입문처럼 열 수 있음. 정원 밖의 어두운 길에서 후아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순찰대가 나타나지 않을까 경계를 하며 조심스럽게 총을 메고 담 위로 뛰어올랐다. 불이 켜진 볼리바의 침실이 환하게 내려다 보였다. 그때 침실의 창문을 열고 누군가 정원으로 나왔다. 후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바로 볼리바 대령이었다. 에디는 아름다운 정원을 둘러보면서 감탄하고 있었다. 부용, 제스민, 분꽃, 시작꽃, 그리고 장미가 만발해 있었다. 에디는 한 번도 그렇게 많은 꽃을 본 적이 없었다. 후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총을 들어올려 에디의 머리를 조준한 뒤 방아쇠를 당겼다. 독재자, 라몬 볼리바 대령. 후안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에디는 장미 한 송이를 꺾으려고 몸을 숙였다. 간발의 차이로 총알은 에디를 비껴 지나갔다. 후안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조금 전까지 자신에게 이런 절호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침실로 들어가는 에디. 아니 볼리바 대령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무슨 소리지? 화물차 엔진이 막혔다가 터질 때 나는 소리 같았는데. 후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만 했다. 오늘 밤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겠군.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실패했다고 알려주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 꼭 해치우고 말 테다. 침실로 들어온 에디는 방 한쪽 끝에 문이 하나 있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이 발동한 에디는 그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에디의 방보다 조금 작은 또 하나의 침실이었다. 한 아름다운 여자가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잠옷을 입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에디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미안합니다. 방을 잘못 들어왔나? 여인도 놀란 표정으로 에디를 쳐다보았다. 라몬, 제 방에는 웬일이지요? 그제야 에디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아, 나는 그냥 잠깐 들어와서 당신이 잘 자고 있나 확인해 보려고. 그러다가 에디는 갑자기 볼리바의 말투를 흉내내면서 거칠게 말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몬, 당신 정말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결혼하던 날부터 당신은 날 아예 쓰레기 취급했잖아요.
그럼 내 아내란 말이야? 아니, 내 아내가 아니고 볼리바의 아내였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어떻게 푸대접할 수 있지?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내 방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잖아요. 정말 그래. 아니, 내 말은 나도 알아. 볼리바 부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제가 당신께 해드릴 일이 있나요? 에디의 눈이 동그래졌다. 여기 아름다운 여자가 침대에 누워서 뭐 해줄 게 없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있지. 하지만 메리가 알면 난리 날 거야. 에디는 마음이 약간 흔들리기는 했지만 엉뚱한 짓을 할 생각은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난 그저... 에디는 간신히 대답했다. 저 여자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잘 자요. 볼리바 부인은 몸을 일으켜 침대 위에 앉았다. 내가 당신 침실로 갈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에디가 황급히 대답했다. 난 좀 피곤해. 내일 아침에 봅시다. 부인이 미소 지었다. 아침 식사를 같이 할까요? 상황을 봐서 생각해보지. 에디는 급히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간신히 빠져나왔네. 만일 볼리바 부인과 같이 잔다면 내가 볼리바 대령이 아니란 것을 알아차리게 될까? 재미있는 상상이었다. 그날 밤, 에디는 자신이 실제로 아마도르의 독재자가 되는 꿈을 꾸었다. 커다란 리무진을 타고 에디 데이비스 대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거리를 메운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었다. 에디 데이비스! 에디 데이비스 만세! 누군가가 그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에디 데이비스. 에디가 눈을 떴다. 그의 앞에는 토레스가 서 있었다. 이제 일어나서 오늘 일을 시작할 시간이요. 에디는 아직 꿈에서 덜 깬 채로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왜 볼리바 대령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죠? 토레스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오랫동안 말도 하지 않던 사이인데. 아, 그랬군요. 에디는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일정이 꽉 찼어. 토레스가 손에 든 일정표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먼저 고아원생들이 각하의 보살핌에 감사드리러 올 예정이요. 그리고 농민 대표들이 역시 각하의 후덕한 정책에 감사드리러 방문할 것이요. 오후에는 각하를 암살하려던 반란군을 처치한 친위 대원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일정이 잡혀 있어. 왜 날 죽이려고 했었지요? 토레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 말했다. 가끔씩 정신 이상자들이 미친 짓을 할 때가 있지 않소? 신경 쓸 것 없어. 이 나라 국민 모두가 각하를 존경하고 있으니까요. 토레스는 재빨리 다시 말했다. 아니, 내 말은 위대한 지도자 라몬 볼리바 대령을 존경한다는 뜻이요. 에디 데이비스가 볼리바 대령과 너무나 닮아서 토레스는 에디에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받들어 모시는 볼리바와 혼동이 되고 있었다. 또 오차는 LTM4 신문의 발행인과 함께하도록 예정되어 있어. 나베이로라는 사람인데 항상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불평하는 인물이요. 벌써 오래전에 해치워버렸어야 될 놈이지. 문제는 나베이로가 볼리바 부인의 오빠라는 것이었다. 볼리바 부인은 오빠가 암살당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왔다. 하지만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볼리바는 처남마저도 눈엣가시같이 여겼다. 어느 날 볼리바는 토레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그놈을 처치해야 되겠어. 그러면 마누라도 나를 원망하지 못하겠지. 토레스는 볼리바의 말을 기억하면서 에디에게 말했다. 그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언론인이요. 에디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언론의 자유 때문에 불평한다고요? 그럼 아마도르에는 언론이 통제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토레스가 재빨리 대답했다. 물론 아마도르에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하지만 볼리바 대령께서 언론 자유의 한계를 결정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과장해서 기사로 내보낸다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말이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 에디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미국에서는 신문 기자들이 마음대로 기사를 쓰는데. 그러자 토레스는 에디를 똑바로 쳐다보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는 미국이 아니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오찬에서 나베에로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무조건 안 된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 사람이 그냥 안 된다고 대답하면 돼. 1시간 후 에디는 화려한 제복으로 갈아입고 고아 원생들을 만났다. 아이들은 뚱뚱하고 험상궂은 여자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방 안으로 떠밀어 넣으면서 말했다. 자, 위대한 볼리바 대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라. 에디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모두 비참할 정도로 말라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에디 앞으로 나와 말했다. 위대한 볼리바 대령님, 우리에게 집과 먹을 것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디가 보기에는 표정의 변화도 없이 억지로 외워서 하는 인사가 분명했다. 꽃다발을 건네줄 때에는 아이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내 이름이 뭐지? 그러자 소녀는 망설이다가 뒤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대답해도 괜찮냐고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얼굴이 일그러진 여자가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야 소녀는 대답했다. 로지타예요. 장미라는 뜻이군. 장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야. 에디는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어젯밤 정원에 펴있던 장미꽃 한 송이 덕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에디는 로지타가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할 줄 알았다. 그런데 또 한 번 그 여자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어린 소녀의 표정은 겁에 질려 있었다. 아무래도 좀 이상해. 로지타에게 다시 말했다. 뭔가 겁나는 일이 있니? 로지타는 또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에디는 아이들 모두가 여자의 눈치를 보느라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밖에 나가서 기다려. 에디가 볼리바의 말투로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자, 얌전히 따라 나와. 그게 아니야. 아이들은 여기 놔두고 혼자 나가란 말이야. 아이들은 잠시 뒤에 내보내지. 네, 카카. 그녀는 서둘러 방을 나갔다. 에디는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모았다. 자, 이제 고아원에서 정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해봐. 아이들은 겁먹은 얼굴로 아무도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가까이에서 보니 모두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먹을 것은 충분히 주니? 한 어린 여자아이가 들릴락 말락하게 말했다. 우린 항상 배가 고파요. 또 다른 여자아이가 말했다. 매일 아침에는 국 한 그릇, 저녁에는 옥수수 가루 조금만 받아요. 그게 다야? 네, 하지만 우리 모두 대령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장난감은 있니? 없어요. 그럼 하루 종일 뭘 하지? 일을 해요. 침대 정돈 건물이랑 방 청소도 하고 밥을 먹으면 설거지도 해야 돼요. 학교에는 다니고 있니? 아니요, 카카. 에디는 점점 화가 났다. 만일 볼리바 대령이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당장 큰 소동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일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줘야 볼리바 대령도 편하겠지? 에디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벨을 눌러 하인을 불렀다. 가서 종이와 펜을 가지고 와. 곧 대령하겠습니다. 잠시 후 하인은 종이와 펜을 가지고 돌아왔다. 에디는 써내려갔다. 지금부터 아마도르 고아원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규칙으로 운영된다. 첫째, 원생들에게 하루 3끼의 식사를 공급한다. 의사가 상주하면서 식사의 영양가와 양이 충분한지 점검한다. 둘째, 원생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셋째,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사를 초빙해서 고아원에 학교를 설립한다. 에디가 명령서를 쓰다 말고 아이들에게 물었다.
아까 그 여자 이름이 뭐지? 폰체 부인이에요. 그래, 고맙다. 에디는 다시 쓰기 시작했다. 넷째, 폰체 부인은 즉시 해고하고 새로운 책임자를 임명한다. 끝으로 에디는 라몬 볼리바 대령이라고 서명했다. 에디가 아이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자, 내가 여기 쓴 것을 한번 들어볼래? 에디가 큰 소리로 서류를 읽자 아이들은 한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하지만 곧 환호성을 지르며 에디에게 달려들었다. 모두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추느라 야단이었다. 에디는 웃으며 말했다. 자, 그만. 이제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다시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게 해주마. 아이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환호성을 질렀다. 폰체 부인을 들어오라고 해. 폰체 부인은 아이들의 환호성 소리에 당황해서 소리쳤다. 모두 입 다물지 못해? 그러자 에디가 일어서서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다. 당신이야말로 입 좀 다물어야 되겠어. 당신은 해고야. 에디는 그녀에게 자신이 쓴 서류를 건네주었다. 폰체 부인은 순식간에 읽어내려갔다. 지금 당장 시행해. 이제 폰체 부인이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글쎄, 이제 명령이 바뀌었잖아. 빨리 시행해. 네, 카카. 폰체 부인은 아이들에게 전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작고 고분고분한 말투로 말했다. 자, 이제 모두 돌아가도록 해요. 폰체 부인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었다. 에디는 흐뭇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배웅하며 생각했다. 볼리바 대령이 내가 한 일을 알면 아주 기뻐할 거야. 그때 토레스는 병원에서 볼리바 대령을 만나고 있었다. 볼리바는 비밀리에 병원에 들어왔고 입원 수속도 물론 가명으로 했다. 꼭 알아야 할 최소의 인원 말고는 아무도 볼리바가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볼리바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수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가 수술을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자신을 파멸시키고 정권을 무너뜨릴까봐 불안한 것이었다. 그 배우 녀석은 잘하고 있나? 토레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카카. 일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며 걸음걸이, 말투까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궁전의 하인들에게 넌지시 떠보았는데 아무도 의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잘 됐군. 걱정 마시라니까요. 제가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의사가 언제쯤 퇴원하실 수 있다고 합니까? 내일 수술 받고 2주 정도 지나면 궁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군. 좋습니다. 각하께서 퇴원하시는 즉시 그 녀석을 처치하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묻어버리겠습니다. 볼리바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는 정말 좋은 친구야. 언제나 믿음직스럽거든. 그러더니 볼리바는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다. 지금 그 에디 데이비스란 놈 혼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건 아니겠지? 각하의 처남과 오천을 함께할 때는 제가 곁에 붙어 있을 겁니다. 아침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고아 몇 명과 농부들을 만나는 것뿐이니까요. 농민 대표들이 볼리바 대령의 넓은 집무실로 들어왔다. 에디는 볼리바의 의자에 앉아 그들을 맞았다. 농민 대표들은 뭔가 불안해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한 명이 대표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카카? 그는 떨고 있었다. 우리 모두 카카의 따뜻한 배려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카카께서는 정말 위대한 통치자이십니다. 저희는 모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카카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인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희 모두가 카카를 존경하며 변함없이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에디는 배우였다. 본능적으로 이것이 연습을 하고 외워서 하는 말이라는 것쯤은 금방 알 수 있었다.
지금 이 농부의 말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빤히 들여다 보였다.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 농부는 당황해하며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다. 무슨 말씀인?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냐고? 토레스 대위가... 그랬군. 에디는 잠시 생각했다. 모두 자신의 농토를 가진 사람들이 맞소? 농부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물었다. 지금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순간 에디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챘다.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었다. 볼리바 대령이라면 그쯤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내 말은 당신들이 직접 말해주었으면 하는 거요. 카카, 우리는 땅 주인이 아닙니다. 카카가 주인이시죠. 저희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임대료를 냅니다. 그리고 그 농산물을 다시 사 먹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한숨과 한이 서려 있었다. 그럼 생활이 좀 어렵겠구먼. 참. 농부는 기가 차다는 표정이었다. 좀 어렵다고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그러다 재빨리 말을 덧붙였다.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께서는 정말 후덕하시고. 그런 말은 이제 집어치우지. 에디가 농부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농부들은 피땀 흘려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을 다시 돈을 내고 사야 하는 것이었다. 에디는 배를 눌러 하인을 불렀다. 하인이 불이 나게 달려왔다. 부르셨습니까, 각하? 가서 종이와 펜을 가져오게. 곧 대령하겠습니다, 각하. 하인은 잠시 후 종이와 펜을 대령했다. 에디는 쓰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아마도르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농토를 지급한다. 또한 그 농토에서 생산되는 것은 농부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라몬 볼리바 대령, 에디가 서명했다. 에디는 자신이 써놓은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만족스러워했다. 볼리바 대령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지 미처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에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는 사실을 알면 무척 기뻐할 것이라고 믿었다. 에디는 농부들에게 명령서를 읽어주었다. 모두 깜짝 놀라 잠시 할 말을 잃었으나 곧바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에디에게로 몰려와 악수를 청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덕하실 수가. 각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우리 집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오늘 아침에는 일처리를 제법 많이 했는걸? 에디는 흐뭇했다. 병원에서는 토레스가 볼리바를 안심시키고 있었다. 각하,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나베에로가 올 시간입니다. 볼리바가 눈살을 찌푸렸다. 난 그놈이 정말 싫어. 천함만 아니었다면... 볼리바가 토레스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다. 또 이것저것 요구할 텐데 하나도 들어주면 안 되네. 알겠지? 절대로. 물론입니다. 그는 궁전으로 돌아오자마자 에디를 만났다. 나베에로가 곧 도착할 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자가 뭘 요구하든지 안 된다라고만 해야 하오. 명심하지요. 은발의 나베이로는 귀족적이고 기품이 묻어나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매제에게 냉랭하게 인사했다. 잘 있었나, 라몬? 안녕하시오. 에디가 인사하자 나베이로는 토레스를 돌아보며 말했다. 토레스 대위, 또 만났군. 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시지요? 세 사람은 엄청나게 큰 식탁에 앉았다. 3명의 집사가 동시에 시중을 들었다. 에디는 그렇게 훌륭한 음식들을 본 적이 없었다. 오차는 새우, 가재, 게 등 해산물 전체로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맛있는 수프가 나왔고 볶은 감자와 야채를 곁들인 스테이크가 나왔다.
최고급 포도주도 여러 종류로 준비되어 있었다. 정말 훌륭한 식사였어요. 난 밥이나 먹자고 이곳에 온 게 아니야. 이젠 날 좀 그만 괴롭히라고 부탁하러 온 거지. 에디가 놀라서 물었다. 괴롭히다니. 시치미를 뗄 작정인가? 경찰이 지난달에 8번이나 신문 발행을 정지시켰지. 나중에는 윤정기까지 부숴놨잖아. 이제 그런 짓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나라의 언론은 자유롭게 글을 쓰고 출판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돼. 더 이상 깡패 같은 자네 부하들에게 당하고 싶지 않네. 그런 짓은 이제 그만두란 말이야. 어떻게 할 텐가? 토레스는 말없이 앉아서 에디의 대답을 기다렸다. 에디는 나베이로의 말에 내심 놀라고 있었다. 곧 그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토레스의 다짐이 기억났다. 할 수 없이 에디는 말했다. 안 돼. 그렇게는 못해. 나베이로는 한참 동안 에디를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 할 수 없지. 사실 에디는 나베이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볼리바의 대역일 뿐이었고 명령은 명령이었다. 그런데 토레스와 에디는 나베이로가 얼마나 절박한 입장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베이로는 만일 볼리바가 언론 탄압을 중지하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다면 그를 죽여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매제가 점점 더 무자비하게 반대파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껏 언론의 자유를 얻으려고 설득도 하고 부탁도 하고 윽박질러 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방법뿐이었다. 하인 한 명이 식탁을 치우다가 실수로 그만 접시를 떨어뜨렸다. 에디와 토레스가 그쪽으로 잠시 눈을 돌린 순간 나베이로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에디의 포도주 잔에 쏟아부었다. 순식간에 몸속으로 퍼지는 독약이었다. 나베이로가 잔을 들었다. 볼리바 대령, 당신의 건강을 위해. 에디도 잔을 들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에디가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나베이로는 쳐다보고 있었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 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 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 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 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